2023년 국가직 국어행정학 모의고사 제3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행정학적 행정 개념입니다. 틀린 것은 1번부터 보면요. 행정관리설은 우드로 윌슨을 위시해서 여러 학자들이 있죠. 행정관리설은 행정수단의 기술적 합리화, 능률화에만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관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통치기능입니다. 통치기능설에 따르면 통치는 정치와 행정, 즉 정책 형성과 집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양자 간의 과정은 협조적이다. 맞는 지문이죠. 이 통치기능설은 그 배경이 1930년대 세계대공황 그리고 뉴딜 정책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기능설에서는 행정의 개념을 집행에 한정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정책의 형성, 즉 다시 말하면 정책 결정까지도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애플비 그리고 디목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행정 행태설입니다. 허버트 사이먼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을 그 다음 줄에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발전 기능설입니다. 그 에스먼하고 와이드먼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국한을 하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발전 정책을 추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게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 기능설하고 이번에 있는 통치기능설과의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한 통치기능설은 통치기능설하고 지금 네 번째 발전기능설이 같은 점은 뭐냐면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발전기능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점에서 발전기능설은 통치기능설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신행정 국가 틀린 내용입니다. 1번 보면은 신행정 국가란 행정 국가에 대한 비판. 행정 국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행정부가 사법부나 입법부에 비해서 더 위에 있는 그런 국가를 행정국가라고 하죠.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게 신행정국가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번에 보면 사람들이 점차 작은 정부와 적은 세금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 것이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로포지션 13. 프로포지션 13. 이것이 바로 거대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에 보면 규제국가에서 적극국가로 전환. 문장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신행정 국가에서는 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전환됩니다. 적극국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대표적인 기능이 소득 재분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규제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심 기능이 뭔가 하면 시장 실패의 시정, 이 정도를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고치면 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로의 전환, 이게 신행정 국가의 특징이에요.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에 보면 국가 운영 방식에서 의회 정체에서 분화 정체로 변한 맞는 질문인데요. 의회 정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요약할 수 있는가 하면 장관 책임과
중립적인 관료제, 장관 책임과 중립적 관료제로 특징 지을 수가 있고요. 분화 정체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버넌스다. 거버넌스가 되면 국가라는 것이 어떤 특권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거죠.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4번 지문은 맞고요. 따라 틀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별표 2개 하시고 정부 실패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문에 보면 좀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1번 지문 보면 사적 목표 설정 하이픈하고 민영화, 다음에 하나 더 콤마하고 보조 삭감 이렇게 넣어주세요. 추가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1번 지문을 정정하는데요. 사적 목표 설정 하이픈 민영화, 콤마하고 보조 삭감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면요. 정부 실패의 원인이 크게 보면 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먼저 제가 읽어봅니다. 1번의 사적 목표 설정, 2번의 X 비효율성, 3번이 세 번째가 파생적 외부 효과, 네 번째가 권력의 편제. 이렇게 그 원인을, 정부 실패의 원인을 들 수 있고요. 그러면 각 그 원인별로 해결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목표 설정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내부성이라고도 나타내요. 내부성입니다. 그 내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직 내부 자체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 시장에 보면은 이윤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직 내부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고요. 공직 내부의 어떤 자기들의 기준 따라서 그것을 사적 목표 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적 목표는 조직 내부 관료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관료들이 사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면 조직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민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에 있어서 사적 목표 설정은 민영화가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 지문에 추가한 보조 삭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보시면 X 비효율성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성이 나오는가 하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쟁이 없는 데서는 효율성이 없죠.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직도 줄이고 권한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통 보고 있거든요. 지금 2번 지문에 있는 민영화, 보조삭감, 이 보조삭감이라는 것은 정부 보조삭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규제 완화.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X 비효율성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걸 가리키거든요. 따라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줄이고 권한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영화도 맞고요. 보조삭감도 맞고요. 규제 완화도 맞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파생적 외부 효과에 이것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부작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례를 간단히 제가 2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하나는 우리 정부가 옛날에 했던 그 전세를 그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거든요. 그럼 정부가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은 1년에서 2년 되면 그만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추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부작용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수의 그 임차인들이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랬던 우리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거죠. 신용카드입니다.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뭔가 극복해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서 신용카드를 활성화해서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경기가 진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더라도 뭔가를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것은 소비를 좀 더 촉진시켜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됩니다. 그 당시 수치로는 한 400만 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그런 것이 바로 파생적 외부 효과다. 자, 다시 이야기 돌아왔어요. 이러한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책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하고 관련되니까 어떤 민영화니 이런 조직 내부 이런 관계가 없고요. 정책은 바로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민영화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번째 보면 권력의 편제입니다. 권력의 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혜성 비리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력의 어떤 조직의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민영화에 해당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거죠. 규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그냥 규제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면 그건 완화시켜야 되는. 그 규제 완화라고 되어 있는 이게 규제 개혁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 안 되는 것은 보조 삭감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4번 질문은 맞고요. 따라서 해결 방안이 잘못된 것은 1번에 사적 목표 설정해서 우리가 아까 정정했죠? 민영화, 보조 삭감 이렇게 되는데 민영화만 해당이 되고 보조 삭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따라서 3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왼쪽 편의 구분 보겠습니다. 사적 목표 설정, 이거는 민영화가 돼야 됩니다. 조직 내부 관료들의 문제니까 이것은 이제 민간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있는 X 비효율입니다. 지금 경쟁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모두 줄이려고 해야 된다. 따라서 세 군데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세 그리고 전세 그 사례 그 다음에 그 전세 사례하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죠? 그 신용카드 그런 두 가지 경우에서 볼 때 정책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영화 해당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권력의 편제, 특혜성 비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조직 규모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영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규제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것 줄여야 되겠죠. 규제 완화, 보수 삭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친 부분, 해당되는 부분을 잘 한번 정리하시고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은 NGO 한계인데요. 매우 평이한 문제입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시죠. 자, 1번부터 봅니다. 박애적 불충분성. 자, 그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어렵다. 맞고요. 이번에 박애적 배타적입니다. NGO가 서비스를
그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에게 전달하기 어렵다. 맞고요. 3번에 보면 박예적 온정주의입니다. 온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NGO의 그 활동 방식, 이걸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면 NGO에게 가장 많은 자원을 공급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결정,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박예적 온정주의라고 그러죠. 질문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아무래도 NGO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은 많이 가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가죠. 전문성은 좀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회사 모형입니다. 회사 모형의 특징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보면 첫 번째가 갈등이 불완전한 해결 상태로 머물고 만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해결이 아니고요. 잠재적 해결 상태로 머문다. 그 말이 되겠고 1번 질문은 맞습니다. 다음 2번 보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문제를 탐색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탐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중심의 탐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중심의 탐색이 돼요.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문제의 탐색을 시작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이번 질문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니까 회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회피는 장래에 일어날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의 발생 확률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한 불확실성의 대처, 대응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불확실성 자체를 회피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장래에 일어날 사건이 있겠죠.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을 예측해가지고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자. 이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불확실성 자체를 회피한다. 그래서 3번 질문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표준 운영 절차, SOP 있죠. 그래서 SOP를 중시합니다. 회사 모형은. 그래서 SOP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4번 질문에 보면 SOP가 철저히 무시된다? 아닙니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5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기준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준 타당성에는 A와 B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A를 먼저 보시면 선발 도구를 현직 종업원에게 실시를 해서 현직 종업원이 획득한 점수하고 그들의 인사평가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이 방법을 우리가 동시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를 보면 B는 합격자의 시험 성적하고 입사 후 기간이 지난 뒤에 그들의 직무 성과를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이것은 예측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은 우드워드의 조직 연구입니다. 우드워드는 이제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조직이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적합한 조직 구조 형태가 달라진다.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요. 그것에 적합한 조직 구조 형태가 달라진다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죠. 하나가 첫 번째가 단일 소량 생산입니다. 두 번째가 대량 생산이고요. 세 번째가 연속적인 생산체제, 연속적인 생산체제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단일 소량 생산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양복 같은 거, 맞춤 양복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적합한 조직 구조는 유기적 구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이픈을 그으면 되겠죠. 단일 소량 생산 하이픈 맞춤 양복 하이픈 유기적 구조. 유기적 구조에 별표하시고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대량 생산입니다. 하이픈 하시고 전자제품 대량 생산. 전자제품 대량 생산. 하이픈 하시고 기계적 구조. 그럼 관료제 같은 게 다 기계적 구조잖아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이 내용입니다. 기계적 구조 별표하시고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가 연속적인 생산체제 하이픈 하시고 석유 만드는 공장이에요. 석유 정제 공장 하이픈 하시고 유기적 구조. 그래서 유기적 구조도 별표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두 번째의 경우는 기계적 구조. 첫 번째와 세 번째 구조는 유기적 구조일 때 높은 효과를 거둔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 보면요. 지문에서 보는 쭉 설명이 되고 있죠. 기술의 세 번째 줄에 기술의 복잡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석유 정제 공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의 연속공정 생산기술 혹은 연속적인 생산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8번은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입니다.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시죠.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생 요인하고 동기 요인 구분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하셔야 될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생 요인은 해당되는 것 세 가지만 제시한다면 작업 조건 그리고 조직의 정책과 환경 그리고 마지막 대인관계. 그 대인관계 이게 동기 요인이 아닙니다. 위생 요인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은 세 가지. 성취, 그 다음에 책임,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직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를 보면 다른 것들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1번, 2번, 3번은 동기 요인, 4번은 위생 요인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9번은 직위분류제 요소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평이한 문제지만 꼭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직위 맞습니다. 우리가 공직에 보면 뭐 담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하는 일 자체가 뭐 담당 그러면 예를 든다면 체납 담당 이런 게 다 직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일을 기준으로 한 것 맞습니다. 이번에 직급입니다. 행정구급, 세무구급 이런 게 다 직급이에요. 그래서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 종류 이런 게 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이다. 직급은 보수 등에 있어서 동일하게 지급된다. 행정구급, 세무구급 그 종류도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직렬 보겠습니다. 직렬은 여러분들 시설 직렬 혹은 세무 직렬 이런 게 다 직렬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직무 종류는 유사하지만 혼란도 책임도가 상이하다. 자, 정리하시죠. 예.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등급은 여러분 등급은 제가 앞에 직위, 직급, 직렬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 등급의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구급, 서기보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등급을 읽어보겠습니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와 성질은 다르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아닙니다.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하다. 그래서 이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0번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
효과성 측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현재 가치, 그리고 비용 편익비, 그리고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IRR이라고 하죠. 이것은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를 같게 만드는 비율을 1로 만드는 그런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를 같게 만드는 비율을 1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말은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가 합계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MPV, 즉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순현재 가치는 편익 마이너스 비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니까 두 개가 같다 그랬죠. 같은 것에서 같은 걸 빼면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 0이 되겠습니다. 11번은 공무원 구분입니다. 공무원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번거롭겠지만 적어도 5번 이상, 뭐 일반직, 특정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종류별로 한번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기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에 보면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맞습니다. 특정직 공무원 그럴 때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있죠. 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 특정직에 속하죠. 간은 맞고요. 나에 보면 국회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정무직이 아니고요. 별정직입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실적주의 적용하고 신분 보장의 여부에 따라서 경력직, 특수경력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가 적용되고 신분 보장이 되는 것이 바로 경력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특수경력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는 특수경력직이 아니고요. 경력직 공무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가가 옳고요. 다가 옳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분 문제는 좀 비교적 평이하고 좀 쉬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두 개 이상 초과해서 틀리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이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대민 전자정보의 사례가 아닌 것. 대민이니까요. 이게 해당되는 게 G2C 그리고 G2B가 됩니다. 그러니까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버먼트고요. C는 시티즌, 시민들한테. G2B, B는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2C, G2B 사례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이에요. 자, 1번에 보면 정부 24입니다. G2C가 되겠죠. 국민신문고 G2C가 되겠고요. 4번 문제 봅니다. 전자통관 시스템 G2B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대민 전자정부 사례가 맞는데요. 3번의 온나라 시스템, 이것은요, 뭔가 하면 정부 부처 간에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종종 이런 말 쓰거든요. 그 자료 온나라로 보내달라 이런 이제 주문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온나라 시스템은 G2C나 G2B가 아닌 G2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닌 건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별표 2개 하시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종료도에 있어서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살라몬입니다. 이 살라몬은 직접 수단하고 간접 수단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단은 뭘까요?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이 말입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고요. 간접 수단은 뭘까요?
이것은 시장에다가 맡기고요.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시켜라. 이게 간접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직접수단에는 뭐가 있고 간접수단에는 뭐가 있는가? 이 종류가 좀 많습니다. 많은 걸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수단에 보면 경제적 규제가 있습니다.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에서 대출하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는 뭐 가격 책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경제적 규제가 됩니다. 시장의 진입, 대출 통제하는 거 이런 경제적 규제입니다. 또 직접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 직접 대출도 해당이 됩니다. 정부가 개인한테 혹은 기관한테 직접 대출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직접 대출이죠. 또 직접 수단에 해당하는 게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 그래서 정부가 어떤 나름대로 통제를 하는데요. 그 통제 하에 운영이 되는 그런 기업의 형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수단이라고 한다면 간접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적 규제가 해당이 됩니다. 앞에 경제적 규제는 제가 직접 수단에 속한다고 했죠. 그에 비해서 사회적 규제, 즉 예를 들어 건강, 복지 이런 거 해서 이제 규제를 가하는 이런 사회적 규제는 간접 수단이 되겠습니다. 또 조세 지출이 해당이 되는데요.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체계에서 어떤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조세 지출이거든요. 이것도 간접 수단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바우처가 해당이 됩니다. 바우처가 있잖아요.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어린이집 이런 것도 어떤 사용자가 직접 이제 제공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우처가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매 정서다. 구매 정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어떤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정서다. 그게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단, 그게 간접 수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직접 수단에 또 하나 든다면 정부 소비 같은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그런 형태. 이게 정부 소비인데 이거는 당연히 직접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수단에 하나 더 넣으면 보조금 같은 걸 들 수 있죠. 이 보조금 같은 것은 어떤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거죠. 보조금은 간접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면 직접 수단에 해당하는 게 정부 소비, 경제적 규제, 그죠? 그리고 직접 대출, 그리고 공기업 이런 게 직접 수단이고요. 간접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적 규제, 그 다음에 보조금, 그리고 조세 지출, 그리고 바우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직접 수단으로만 묶은 것. 자, 이젠 잘 보이시죠? 자, 가봅니다. 제가 부르면 직접인가 간접인가만 말씀하세요. 자, 조세 지출, 간접, 경제적 규제, 직접, 정부 소비, 직접, 사회적 규제, 간접, 공기업, 직접, 보조금, 간접. 되시겠죠? 그러면 직접 수단으로 묶은 것은 나, 다, 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이 지금 살라몬이 정책 수단을 분류하면서 직접 수단, 간접 수단으로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근데 살라몬은 강제성 기준으로도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강제성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었거든요. 하나는
강제적 수단이 있고요. 강제적 수단은 뭐 정부 규제 이런 거예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협력적 수단도 있습니다. 이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이 낮다, 강제성이 높다, 그리고 강제성이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구분하니까 이것도 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강제성이 낮은 수단은요. 정보 제공, 그리고 조세 지출. 아까 우리 조세 지출 직접 간접해서 했잖아요. 그 조세 지출은 거기에서는 어디에 해당되고 여기에서는 여기 낮은 강제성에 해당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 바우처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게 해당이 되고요. 또 공기업 같은 것도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성이 높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규제가 해당됩니다. 즉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강제성이 낮은 것은 정보 제공, 조세 지출이고요.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게 바우처, 보조금, 공기업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강제성이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자의 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5급 일반직 공무원 가입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 노조의 가입은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5급 일반직 공무원 당연히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별정직 공무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경기도 강원도 공무원 노조 허용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개 이상의 설립 단위에 걸치는 어떤 노조연합 이것도 허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 이상도 가능해요.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3번에 보면 복수노조도 가능하고요. 3번에 보면 단체교섭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복지에 맞습니다. 4번에 보면 공무원 노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문장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개정 전에는 가입 대상이 6급 이하 일반직이었습니다. 가입이 안 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가입 대상이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고요. 가입이 안 되는 공무원에 추가된 게 있어요. 보세요.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런 문구가 추가된 거예요.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노조 전임자 인정되고요. 복수노조 가능. 그 다음에 아까 경기도 강원도 즉 2개 이상의 설립 단위에 걸치는 노조연합도 허용됩니다. 15번은 별표 2개 하시고요. 징계에 관한 부분인데 관련법에 따라 결정될 징계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국가공무원법 14조에 보시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표시하시고요.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될 때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하는데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을 에다가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종류로 결정이 됩니다. 과반수 이를 때까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번에 보면 징계위원 7명이잖아요.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4명이 되겠죠. 그럼 4명, 자, 보시면, 위원, 징계 종류가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갑니다. 제일 엄한 게 뭐죠? 파면. 그 다음에 뭐죠? 해임. 그 다음 강등, 정직, 그 다음에 감봉, 그 다음에 견책. 이런 6단계로 구분하는데요. 그러면 가장 불리한 의견이 이제 파면이 제일 엄한 것이죠. 자, 보시면 A가 파면이야. 파면이 2사람, 그죠? 그 다음 해임이 2사람. 합치면 4사람이 되죠. 그럼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파면에서 시작을 해요. 2명이잖아요. 다시 그 밑으로 해임 쪽으로 가니까 해임에서 4명이 채워지잖아요. 과반수가 되죠. 따라서 파면은 더 불리한 것이잖아요. 불리한 것이니까 파면보다는 해임 쪽으로 유리한 의견이니까 해임으로 결정이 되죠. 답은 1번 해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파면 2명이고요. 해임 2명 이렇게 되죠. 앞에 표를 정리하면 강등 1명, 감봉 1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공무원 징계령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징계위원회 의결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되 의견이 나뉘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을 본다. 그래서 위에 표에서 보면 7명 중에 과반수니까 4명이죠. 파면 2명. 자, 넘어갑니다. 해임 2명. 이게 합쳐서 4명이 됐고요. 그 중에서 유리한 것은 파면보다는 해임. 따라서 해임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16번은 공직자윤리법, 재산공개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1번부터 보면 공개 대상자가 총장 이상의 3스타죠. 총장 이상의 장교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치안감 이상 맞고요. 3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맞고요. 4번에 보면 소방감 이상이 아니고요. 소방정감 이상,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요. 그래서 16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자하고 공개 대상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을 추려봤습니다. 등록 의무자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급 이상 일반직,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 총경 이상, 소방정 이상, 교육감 및 교육장, 토지주택공사 직원. 이거는 최근에 토지주택공사 직원도 들어왔습니다. 공개 의무자입니다. 일반직 1급, 총장 이상, 치안감 이상, 소방정감 이상, 교육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제 우리가 풀 때 소방감 이상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17번은 예산 과목의 분류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 모두 장관항 목으로 구분 아닙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다른데요. 세입은 관항목입니다. 여기에서 관과 항은 입법 과목이 됩니다. 입법 과목이란 뭐예요? 국회의 심의 의결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목은 행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은 관항목이고요. 세출 예산은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세 번째까지 장관항은 입법 과목이고요.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과목. 이렇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은 구분됩니다. 틀렸고 1번은. 2번에 보면 예산 과목 중에서 장관항은 입법 과목, 세항목은 행정 맞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필요할 때 개정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맞고요.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 회계, 특별 회계로 구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세입예산, 관항목, 그리고 관가항은 입법, 목은 행정.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장관항, 세항, 세세항목이고 장관항은 입법, 나머지는 행정. 이렇게 됩니다. 18번은 자본예산제도입니다. 중요한 그런 주제죠. 별표 2개 하시고 자본예산제도는 경상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을 구분해요. 자본적 지출의 경우는 보면은 장기적인 어떤 재정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일시적인 적자 재정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본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한 2가지씩만 설명드리면 장점은 첫 번째가 세대 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본 지출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 시설을 누리게 되는 것은 후 세대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후 세대에게 편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공채 발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래의 어떤 조세를 당겨서 징수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순자산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설에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그걸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자산 상태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첫 번째가 적자 재정을 은폐할 수가 있다. 적자 재정을 은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아까 국공채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장될 수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조장될 수가 있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본예산제도의 특징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재정 안전화 효과 아니죠. 재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조장될 수가 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중장기적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재정계획입니다. 세 번째가 부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시적인 적자 재정이 정당화된다. 그래서 예산이 적자 재정이 편성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10초 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시죠.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보면요. 기금의 설치 운영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조례재정 개정 및 폐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청원의 수리와 처리됩니다. 2번, 3번, 4번 외에 또 추가로 몇 가지 보면요. 그 다음에 사용료, 그 다음에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이것하고 관련되는 어떤 부가와 징수. 근데 이게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어떤 설치, 공공시설의 처분, 설치와 처분 같은 것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의 설치 운영, 조례재정 개정 및 폐지, 청원의 수리와 처리,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부가와 징수,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이렇게 되는데요. 1번에 보면 제2요구권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장이 제2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조항을 보면은 의결사항을 입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동그라미 칩니다.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제2요구가 가능하다. 제2요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간단하니까 같이 기억하시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방의회에 보면 의장이 있잖아요. 또 부의장이 있잖아요.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은 그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적의원 몇 분의 1 이상 발의, 또 제적의원 가로 찬성. 자, 지방의회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불신임 의결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하고요.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번에 보면 조례제정 개정 및 폐지, 그 다음에 기금의 설치 운영,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그렇고요. 아까 제가 불러드린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20번은 지방재정의 사전예산관리 사전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봅니다.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 이거는 타당성을 심사하는 건데 이거는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타당성 심사니까 맞고요. 2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미리 통보를 해주죠. 그죠? 사전입니다. 맞고요. 4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에 성별 영향 평가제도. 이것은 정책이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리 분석하는 거니까 사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3번에 보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여기에 보면 사전이니까 마치 사전관리제도처럼 아니죠. 용어는 사전경보 시스템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재정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재정 분석 결과 하나, 그 다음에 재정 진단 결과 하나.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재정 분석 결과, 재정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가 두 가지를 우리가 범위를 정하죠. 하나가 재정 위기 단체, 그리고 재정 주의 단체. 그래서 재정 위기 단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정 위험 수준이 심각할 때, 재정 주의 단체는 재정의 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이때 재정 주의 단체, 재정 위기 단체가 더 심각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 후에, 사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23년 국가직국업 행정학 모의고사 제3회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